안녕하세요. 서초교대 함서한의원 김한빛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토피와 관련해서 어머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많은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가 없었는데 나이 먹고 생겼어요. 환경 문제일까요? 면역력 문제일까요? 아니면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피부과 상담을 해도 답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 질문은 어머님들께서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아토피가 나타났을 때 이게 대체 왜 생긴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천적인 요인, 후천적인 요인 모두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천적인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엄마 혹은 아빠 아니면 두 분 다 아토피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이도 아토피가 나타날 확률이 커집니다. 심한 아토피가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후천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렸을 때는, 부돌 때는 피부가 괜찮았는데 6살, 7살, 8살 넘어가면서 뭔가 계속 가려워하고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일단 이게 아토피가 맞는지, 이게 왜 나타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케이스라면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아토피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느냐? 우선은 음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 수면, 환경,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할 것들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토피라는 그 질환 자체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난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어, 처리할 수 없어 라고 이제 밀어내는 그런 과민 반응이 이제 피부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게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 1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어떤 음식에 과민 반응을 하는지 혹은 알러지가 있는지 겪었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런 음식들을 최대한 조심하는 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는 아닌 것 같은데 겨울만 되면 오돌토돌 종아리, 팔뚝, 엉덩이 쪽이 도드라져요. 병원에선 그냥 보습 잘해주라는 말뿐인데 오래 두면 아토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겨울철에는 기본적으로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난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는 춥게 자다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난방을 더 강하게 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강한 난방은 필수적으로 건조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한겨울에는 자고 일어나면 코도 바싹 말라있고 코딱지도 많이 생기고 자고 일어나 입이 말라서 마른 기침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마찬가지로 피부도 굉장히 건조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건조함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면 충분하게 보습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토피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대신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화되고 반복되고 심해지면 그래서 아이가 많이 가려워하면서 긁게 되면 아토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건조하니까 긁게 되잖아요. 근데 긁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손톱으로 상처를 내기도 하죠. 상처가 나게 되면 세균 감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피가 나서 딱지가 않고 그 딱지,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시 긁고 그러니까 아무는 과정이 계속 너무 오래될수록 염증 반응이 계속 오래 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아이 면역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아토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건조하다 그래서 많이 가려워하거나 뭔가 각질이 일어난다 하면 목숨 걸고 하루에 여러 번 보습 크림을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 아토피가 어릴 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유독 오른팔 접히는 부분은 여전히 긁어서 딱지가 생길 정도로 긁네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서 더 긁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토피도 스트레스와 관련 있나요? 네, 아토피도 스트레스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오른팔 접히는 부분을 많이 이제 가려워한다고 하셨는데 아토피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주로 이제 관절이 접히는 부위에서 많이 나타나죠. 팔꿈치 안쪽 혹은 무릎 뒤쪽 아니면 목 둘레라든지 주로 우리 피부가 이렇게 접히는 곳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시작도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부위도 이 부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른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머리를 긁죠. 그 원인이 뭘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열받는다라고 하죠.
뚜껑 열린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얘기는 열이 전부 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지고 피부에 혈류가 몰려서 많이 가려워할 수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굉장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혹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낍니다. 자극의 크기가 커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일한 자극을 더 잘 느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혼나거나 아니면 뭐 동생과 싸우거나 혹은 친구들과 싸우거나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평소에는 전혀 가려워하지 않았던 곳이 가렵다고 인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막 긁기 시작하거나 그 긁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른이든 아이든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토피 관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 피부는 매일 목욕시켜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일 목욕하는 게 피부 자극이 돼서 더 안 좋을까요? 네, 목욕, 샤워에 대한 질문은 항상 끊이지 않고 제가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은 정답은 없다. 목욕을 아토피 환자들이 자주 하면 안 된다. 논리를 들어보면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금방 손실이 돼서 오히려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더 가려워진다 라는 주장이고요. 목욕을 자주 하는 게 좋다. 이 얘기는 피부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 그때그때, 특히나 또 아이들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매일매일 샤워 혹은 목욕을 해서 씻어주는 게 좋다 라는 그런 입장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래도 매일 하는 게 조금 더 장점이 많다 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열이 많고요. 그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잘 때도 흘리고 놀 때도 흘리고 밥을 먹을 때도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묻으면 노폐물이기 때문에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관절이 접히는 이런 우리가 보통 땀띠 많이 나는 부위, 그 부위에도 아토피가 같이 발생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샤워는 혹은 목욕은 매일 해주시는 게 가급적 좋습니다. 다만 더 주의할 것은 매일 하든 이틀에 한 번 하든 더 중요한 거는 목욕 이후, 샤워 이후입니다. 샤워 이후에 가급적 3분 이내에 모든 보습을 완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샤워 혹은 목욕을 하고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그 욕실 안에서 머리도 말리고 그 다음에 물기도 닦고 동시에 로션 혹은 크림, 뭐 오일이 됐든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을 최대한 빨리 발라주시고 그 안에서 옷을 입고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토피로 피부 착색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관리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은 아토피로 고생할 때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정도 아토피가 회복이 되고 거의 끝물이 됐을 때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려워하지도 않고 사실 이 정도면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근데 피부가 약간 그 부위가 얼룩덜룩한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없어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는 체구가 작잖아요. 그렇죠? 2돌, 3돌 점점 이제 커 나가면서 덩치도 커지고 그 과정에서 피부가 점점 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색깔이 도드라지게 보이거나 신경 쓰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체구가 커지면서 넓어지고 그 과정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흐려지게 됩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큰 다음에 이제 간혹 또 이런 피부과적인 어떤 시술, 뭐 레이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필요 없이 그냥 보습만 잘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토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3개월 차부터 심할 땐 꾸준히 사용하는데 스테로이드 내성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써도 되는 걸까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에 대한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너무 과용해도 안 되겠지만 거꾸로 너무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면 크게 내성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스테로이드 연고는 기본적으로 염증을 일시적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진료실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낮에는 굳이 쓰실 필요 없어요. 쓸 경우는 대부분 밤에 생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아이들이 덜 가려워해요. 실제로 가려워하긴 할 거거든요. 느낌은 있으나 아이들이 노느라 정신없어요. 그래서 가려운 걸 잘 인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려고 가만히 이제 누워있으면 온 몸의 신경이 내 어떤 그 피부에 집중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려워하죠. 낮에는 없던 가려움이 밤에 생긴다기보다는 똑같이 가려운데 그게 인지가 더 잘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막 긁기 시작하다 보면 잠에 못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자다가 가려워서 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쓰라고 말씀드리냐면 야간에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가려워하는 경우에는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본적인 치료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약입니다. 우리가 마치 열이 났을 때 해열제를 쓰듯이 우리 해열제 먹이면서도 이게 진짜로 열을 없애준다는 생각은 어머님들 안 하시잖아요. 일단 좀 덜 힘들게 해놓고 어차피 6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스테로이드 연고도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스테로이드 연고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소아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리도맥스, 락티케어 이런 단계의 스테로이드 연고는 1단계에서 7단계 중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7단계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너무 안 낫는 경우에는 소아과에서 스테로이드 단계를 높여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알고 검색을 해서 아실 수도 있고 원장님께 질문을 하셔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스테로이드 연고 등급이 조금 더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스테로이드 연고 너무 겁내실 필요 없고 제한적으로 아이의 불편함을 일시적으로 개선시켜준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크게 내성에 대해서 걱정하실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 시 먹는 음식 때문에 아기가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맞다면 어떤 음식을 주의해서 먹어야 하나요? 아이가 태열이나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어머님들께서 내가 얘를 가졌을 때 음식 조절을 잘 못해서 혹은 태교에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열이나 아토피로 고생하는 건가? 이렇게 약간 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향이 있습니다. 아주 크거나 혹은 아주 적거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임신 중에는 당연히 알코올이나 아니면 커피 같은 그런 위험한 음식들은 섭취를 이제 당연히 자제하실 텐데 맵고 짜거나 혹은 알레르기나 어떤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에 너무 자주 노출되면 태아에게도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죠. 견과류라든가 갑각류 혹은 딸기, 키위 중에서도 그런 털 달린 과일들에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을 조금 임신 중에는 섭취를 주의하시는 게 아이에게 아토피가 갈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인 경우에는 완치 전까지는 무조건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좋은 걸까요? 아토피는 완치 전까지 음식을 최대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음식을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겠지만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항상 과민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항상 최대한 제한을 하고요.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은 언제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텀을 두고 다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죠. 널리 알려진 갑각류라거나 견과류 혹은 등푸른 생선, 계란 흰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우리 아이가 경험적으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가 있었다 하는 음식이 있다면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집에서 엄마가 만든 음식만 먹이지는 않잖아요. 사서 먹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먹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토피는 완치가 있는 걸까요? 한의학적으로 아토피가 호전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아토피에는 사실 완치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완치에 준하는 결과까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아토피라는 게 면역질환이잖아요. 아토피, 비염, 천식 이게 전부 다 면역질환, 알레르기 질환인데 이게 완치가 어려운 이유는 내 몸의 면역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도 잘 컨트롤해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토피, 비염, 천식은 제가 진료실에서 보통
같은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토피도 공기가 피부에 닿는 곳에서 발생하고 비염도 까 뒤집어 보면 공기가 닿는 코 점막에서 생기죠. 기관지 천식도 뒤집어 보면 공기가 접촉하는 기관지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뿐만 아니라 내 몸의 면역도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완치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완치에 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아토피, 비염 천식도 마찬가지지만 치료를 잘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의학적 관점에서 아토피를 바라보는 것은 체질에 따라서 다 치료법이 다르다입니다. 열이 많은 아이, 그 다음에 소화기가 약해서 허약하고 밥을 잘 안 먹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치료법이 다르게 됩니다. 열이 많은 아이들은 소결을 내려주면서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허약하고 비위 기능이 약해서 밥도 잘 안 먹고, 그런데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약을 받아줄 만한 몸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소화기를 튼튼히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먼저 한 후에 아토피 증상을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 충분하게 아토피를 완치에 가깝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의학적 치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아토피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함서한의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